그럼 계속해서 전체주의의 기원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나폴레옹은 일주일에 한 번씩 동물농장의 투쟁과 승리를 축하하는 것을 목적으로 자발적인 시위를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지정된 시간이 되면 동물들은 하던 일을 중지하고 돼지들을 선두로 말, 소, 양, 가축 동물의 순서로 군대처럼 열을 지어 농장의 마당을 빙빙 행군했다. 이것은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애니멀 팜 중의 한 부분인데, 이 작품은 수태지 나폴레옹의 공포와 억압으로 동물들을 기만한다는 풍자 정치 소설입니다. 이처럼 동물농장의 독재자 나폴레옹은 전체가 일치된 행동을 하고 일치된 생각을 해야 한다고 명령하는 한편 적에 대한 적대감을 부추겼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조지 오웰은 포악한 나폴레옹으로 스탈린을 풍자했으며 소련을 공포정치가 행해지던 동물농장에 비유했다는 이유로 소련에서 판금되었을 뿐 아니라 영국과 외교 문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와 똑같은 이유로 소련에서 문제가 된 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한나 아렌트가 1951년에 쓴 전체주의의 기원, 바로 이 책입니다. 한나 아렌트는 이 책에서 20세기에 새롭게 등장한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었던 절대악으로서의 정치체적인 전체주의, 즉 히틀러의 나치즘과 스탈린의 공포정치의 기원과 특징에 대해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아렌트는 나치즘과 스탈리니즘을 분석한 이 책에서 전체주의의 기원이 반유태주의와 19세기 제국주의에 있으며 더 근본적인 뿌리는 대중적 인간의 고독한 심리적 상황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3부로 나누어진 이 방대한 책에서 1부 반유태주의와 2부 제국주의는 이 책의 핵심인 3부 전체주의를 위한 서론격이라고 할 수 있으며, 반유태주의와 제국주의의 전체주의 도래를 위한 길을 닦았다라는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칼 야스퍼스의 말처럼 길고 이해가 어려운 1, 2부보다는 핵심에 해당하는 3부를 먼저 읽는 것이 이 책을 읽는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전체주의는 무엇보다도 하나의 운동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운동으로서의 특성을 유지할 동안에만 권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체주의 운동에서는 운동만 지속될 뿐 궁극적으로 지도자와 대중도 독립적 인격으로서 존재하지 않으며, 운동의 핵심 목표는 가능한 한 많은 지지자들을 끌어들여 조직하고 그들을 계속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체주의 정권은 개성을 가지고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을 획일화하고 고립된 군중 혹은 잉여 존재로 만드는 정치적 도구와 장치를 끊임없이 발전시킵니다. 근대 국민국가의 몰락과 계급사회의 붕괴 과정을 통해 어떠한 계급이나 정당 혹은 공동체에도 소속되지 않은 잉여 집단인 폭민이 발생했습니다. 체제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얻지 못한 모든 계급의 폐물로 구성된 이 집단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원자화되어 있으며 절망과 증오로 가득 찬 채 자신들을 조직하여 소속감과 정체성을 부여할 지도자를 기다립니다. 이러한 폭민의 존재야말로 전체주의 발생의 필수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전체주의는 간단히 말해 폭민의 운동, 조직, 정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체주의 운동은 폭민에게 정체성과 목표를 부여하고 역사적 운동의 주체라는 허위의식을 심어줌으로써 거대한 운동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위해 자신의 인격과 개성을 희생하도록 만듭니다. 또한 그들은 권력을 잡기 위해 기존 사회의 위선의 환멸을 느끼고 전체주의 운동의 총체적 비전에 매혹된 엘리트들과도 폭민과 엘리트 동맹을 체결합니다. 그러나 권력을 잡은 후 전체주의는 폭민의 폭력적 창의성이야말로 엘리트의 지적 창의성과 함께 전체주의를 진정으로 위협하는 요소라는 사실과 폭민보다는 획일화된 속물 대중이 지배와 말살의 가혹한 통치를 위해
더 나은 대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나치 정권에서의 유태인 대량 학살의 주역들은 아이히만과 같이 개인의 사적 안녕을 보호하는 데만 골몰하던 속물화된 부르주아 계급이었으며 지적 능력과 창조성의 부족이야말로 전체주의 정권이 요구하는 충성심의 가장 중요한 보증이 되었습니다. 폭민과 엘리트는 전체주의 운동 자체의 힘에 의해 끌릴 수 있어 대중은 선전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자연과 역사의 법칙에 대한 배타적이고 과학적인 예의의 형태가 전체주의 선전의 특징이며 전체주의 운동은 이러한 선전적 예언의 오류 불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해 무법적 테러 폭력인 테러를 이용했습니다. 전체주의 운동에서는 테러는 사람들을 위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데올로기화된 교의와 실천적 거짓말을 끊임없이 실천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따라서 전체주의가 정권을 장악한 후 선전은 교화로 대체되지만 테러는 권력 장악 이후에도 지속되었습니다. 선전이 비전체주의 세계를 다루기 위해 전체주의가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라면 테러는 전체주의 지배의 본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치가 이용했던 가장 핵심적이고 효과적인 선전은 유태인의 세계의 음모라는 허구였으며 유태인 정서 같은 가짜 문서를 통해 유포된 유태인의 세계 통치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짓을 유태인 말살과 독일의 세계 지배를 위한 토대로 삼았습니다. 전체주의 조직은 전체주의 운동의 선전용 거짓말들을 현실로 전환시키고 구성원들이 허구세계의 규칙에 따라 행동하고 반응하는 사회를 건설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전체주의 조직은 다수의 동조자와 엄격히 선발되는 소수의 당원으로 이루어지며 동조자 조직은 전체주의 운동을 정상적이고 점잖은 외형으로 둘러싸 외부 세계에 대한 일종의 완충장치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조직은 계속해서 더 높은 엘리트 조직을 만들면서 이전 조직을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무한히 반복됩니다. 동조자와 당원들에게는 각각 지도자의 모든 발언과 이데올로기적 선전을 믿을 것이 기대되었으나 운동의 최상의 엘리트 집단에게 요구된 유일한 자질은 지도자의 모든 사실적 진술을 즉각 현실 속에서 실현시켜야 할 목적의 선언으로 알아듣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정권을 장악한 전체주의는 전제 정권의 형태로 경직됨으로써 운동성을 상실할 절대주의적 위험과 운동의 이동이 국경 내에 제한될 민족주의적 위험에 직면했으며 스탈린 정권은 영구적으로 제도화된 숙청을 통해 나치는 끊임없이 강화되는 인종선택과 말살을 통해 운동의 내부적 동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집행자이자 후견인으로 비밀경찰을 구축하고 절대적인 지배를 구현하는 실험실로서 강제 수용소를 세웠습니다. 그러한 운동성의 세 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전체주의 국가기관의 특징은 관직의 중복과 권위의 분할, 실질적인 권력과 표면상의 권력의 공존입니다. 기능이 중복되고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며 어디에 실권이 있는지 불확실한 각 관청들 간의 부단한 경쟁은 반대나 사보타주를 성공적으로 차단하고 중간 단계 없이 모든 조직이 지도자의 의지를 직접 구현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력 중복의 부작용인 관료체제의 거대화는 숙청을 통한 반복된 청산 작업으로 억제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권력 유지를 위한 통치기술로서는 탁월했으나 행정의 책임감과 전문성, 효율성이라는 면에서는 재앙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전체주의 국가에서 모든 실권은 공식적인 국가 및 군대 기구밖에 있는 운동의 제도에 있었으며 그 핵심에는 유능하고 능률적인 실질적 권력기관인 비밀경찰이 존재했습니다. 일반적인 전체국 권력하의 비밀경찰이
정권에 반대하는 범죄 용의자를 추적한다면 전체주의 국가의 비밀경찰은 구체적 범법 행위와 상관없이 권력이 자의적으로 운동의 장애물로 규정한 객관적인 적, 예를 들면 히틀러 치하의 유대인을 제거하기 위해 활동했습니다. 전체주의 정권이 정권을 장악한 후 실질적인 적들의 제거 작업이 완성되고 객관적인 적에 대한 추적이 시작되면 비로소 비밀경찰을 통한 공포정치가 전체주의 정권의 실질적인 내용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간 행동의 표현인 자발성 자체를 제거하고 인격을 단순한 사물로 격화시켰던 전체주의 정권의 강제 수용소나 집단 학살 수용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전체주의의 기본 신앙을 실증하기 위한 무서운 실험실이자 인류 역사의 전대미문의 극단적 악이 출현했음을 의미합니다.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은 산자와 죽은 자의 세계에서 철저히 삭제된 채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처럼 여겨졌으며 법적 인권과 도덕적 인격 그리고 자발성과 개성이 철저히 파괴된 채 사물 혹은 반응의 묶음으로 개조되었습니다. 집단 수용소야말로 모든 사람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철저하게 지배하기를 원했던 전체주의 권력의 목적이 가장 잘 구현된 모범적 사회였으며 그 절대악의 존재가 사람들에게 불러일으킨 공포와 침묵 그리고 열광을 통해 전체주의 정권이 권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제도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전체주의 정권은 다양한 인간들을 내면에서부터 지배하고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의 거리를 제거하여 사고하거나 행동하는 존재가 아닌 순종하거나 반응하는 존재로 조직한 것을 목표로 삼으며 개개인들에게 총체적이고 무제한적이며 무조건적이고 변치 않는 충성을 요구합니다. 개인들은 다원성을 잃고 획일화되어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배 대중이 한 의견을 같은 목소리로 말하고 동일하게 행동할 때 그들은 전체주의의 폭민이 되는 겁니다. 아렌트는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한 채 잉여 혹은 폐물로 전락한 절망과 증오로 가득 찬 일군의 대중인 폭민, 모압의 존재가 전체주의 발생의 비옥한 토양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폭민들의 정권인 전체주의가 가장 선호하는 통치 대상은 자신과 가족의 안녕에만 관심이 있는 고립되고 생각 없는 대중이었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나치가 저지른 절대악의 대부분은 바로 아이히만과 같이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을 상실한 채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던 소시민 대중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구하지 못하거나 비정규직으로 만족해야 하는 사회, 일상화된 해고나 조기 퇴직으로 인해 언제든지 자본주의 체제에 잉여로 밀려날 위험에 처해 있는 사회, 그리고 타인과의 연대를 상실하고 타인의 고통에 눈 감은 채 자신과 가족의 안전과 행복에만 관심을 가지는 성실하고 고립된 개인들로 가득 찬 사회. 바로 오늘의 대한민국의 전체주의나 그와 유사한 절대악으로 규정될 수 있는 정치체제의 위험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겁니다. 아렌트는 자유나 평등이란 인간들이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자신의 공동체에 부과하는 것이며 연대와 생각과 행동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고 권력과 지도자의 선전에 대해 고립된 조건반사들이 다발이 되기를 자처하는 사람이 다수를 차지하는 사회는 스스로 선택한 절대악으로 향하는 길목으로 이미 접어들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체주의 기원은 1951년에 영어로 처음 출판되었습니다. 독일어 번역본은 1955년에 출판되었습니다. 두 번째 확대판은 1958년에 출판되었으며 아렌트 그녀의 원래 결론을 대체하는 두 개의 장이 추가되었습니다. 13장은 이데올로기와 테러, 새로운 형태의 정부라는 제목으로
그녀가 1953년에 별도로 출版했습니다. 14장은 1956년 헝가리 혁명을 다루었습니다. 후속판에서는 에필로그, 헝가리 혁명에 대한 반성이라는 장을 생략하여 1958년에 확대판을 출판했습니다. 한나 아렌트의 전체주의 기원은 19세기 초에서 중반까지 중부, 동부, 서부 유럽에서 반유태주의의 다양한 전제 조건과 그에 따른 영향을 설명합니다. 그런 다음 1884년부터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진행된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될 때까지의 신제국주의를 다루었습니다. 그런 다음 이데올로기에서의 인종주의 출현과 제국주의를 위한 이데올로기적 무기로서의 현대적 적용을 추적합니다. 이 책에서 한나 아렌트는 1930년, 40년대의 19세기 초 전체주의가 대중을 예속시키기 위해 공포를 적용한 전제, 복종, 독재와 같이 우리에게 알려진 다른 형태의 정치적 억압과 본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형태의 정부를 분석했습니다. 더욱이 아렌트는 단순한 정치적 적대자가 아니라 그 독특한 이데올로기와 강압장치에서 할당된 역할 때문에 전체주의는 내부로부터 인간을 지배하고 공포에 떨게 하는 수단을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또한 유태인이 홀로코스트의 작동 요인이 아니라 단지 편리한 대리인이라고 주장합니다. 독일의 그 전체주의는 결국 공포와 일관성에 관한 것이지 유태인만을 근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책의 핵심 개념은 칸트의 불필요한 사람들인 근본적인 악의 적용이었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특히 드레푸스 사건에 초점을 맞춘 유럽 반유태주의의 부상에 대한 분석으로 책을 시작합니다. 특히 한나 아렌트는 1792년 프랑스 칙령으로 해방된 이후 유럽에서 일어난 유태인의 사회운동과 유럽 계급사에 동화하지 못한 채 민족국가를 지지하고 유지하는 특별한 역할을 추적합니다. 유럽 유태인과 민족국가의 연관성은 그들의 운명이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나 아렌트가 관찰한 바와 같이 현대의 반유태주의는 전통적인 민족주의가 쇠퇴함에 따라 성장했으며 유럽의 민족국가 체계와 그 불안정한 힘의 균형이 무너지는 바로 그 순간에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나치 독일은 나중에 이 반유태주의를 악용하고 무엇보다도 민족국가의 대리인으로 해석된 유태인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치즘은 무엇보다도 대중을 조직하여 국민국가 체제를 해체하고 전체주의적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런 다음 한나 아렌트는 과학적 인종주의와 식민주의적 제국주의에서의 역할, 그 자체가 무제한적인 영토 및 경제적 확장을 특징으로 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 무한한 확장은 필연적으로 자신과 대립하고 영토적으로 한정된 민족국가에 적대적이었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근대 제국주의의 뿌리를 19세기 유럽 민족국가의 과잉자본 축적에서부터 추적합니다. 이 과잉자본은 생산적이 되기 위해 유럽 밖의 해외 투자를 필요로 했고 정치적 통제는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외로 확장되어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범게르만주의와 범슬라브주의 같은 대륙 제국주의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치적 당으로 대체하는 이러한 운동은 국가와 반의회에 적대적이며 점차 반유태주의와 기타 인종주의를 제도화했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이탈리아 파시즘이 민족주의 권위주의 운동이라면 나치즘과 스탈린주의는 주의 운동의 권력에 대한 모든 제약을 제거하려는 전체주의 운동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녀는 그 차이가 부분적으로는 최소한의 필요 인구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체주의 운동은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국가에서 전체주의 정권이 유리한 상황에서도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순수한 숫자의 힘에 의존했습니다. 무솔리니조차 전체주의 국가라는 용어는 완전히 전체주의 정권을 수립하려고 시도하지 않았으며 독재와 일당 지배에 만족했습니다.